세계 195개국 중에 강대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실패한 땅들이죠.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인구 4,387만 명이 사는 나라. 세계 최강국들도 손을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해냈습니다. 무기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었죠. 몇 년 후, 그 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0만 명이 살아났고 30개국이 배우러 왔습니다. 세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돈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나라. 세계 지도에서 작은 점 하나지만 그 영향력은 대륙을 바꿨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카불 공항, 2021년 8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렸죠. 미군 수송기가 이륙하는 순간 바퀴에 매달린 사람이 추락했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기가 피어올랐고 공항 전체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보관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죠. 그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탈레반이 한 한국인을 붙잡았는데 죽이지 않고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탈레반이 외국인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전장에서 20년을 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든 블랙웰입니다. 전직 미 육군 기술장교 출신이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농업 재건 프로그램을 총괄했습니다. 이후 유엔 식량 농업기구와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40여 개국의 농업 복구 프로젝트를 자문했습니다. 전쟁과 붕괴를 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보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정보망에서 동일한 보고가 들어왔다고요.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죠. 현장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북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마다 탈레반 병사들이 서 있었죠. 총을 들고 차를 세웠습니다. 유엔 문서를 보여주자 통과시켜줬어요. 도로엔 버려진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40분쯤 달렸을까요? 황토빛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콩밭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막 한가운데 콩밭이라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탈레반 병사 5명이 밭 주변에 서 있었죠. 총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총이 아니라 콩밭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명이 허리를 숙여 콩잎을 만지고 있었어요. 부드럽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콩잎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밭 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죠. 나이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그는 흙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어요. 콩 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탈레반 병사들은 그를 보호하듯 둘러서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탈레반 간부가 제게 손을 들었어요. 제지하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겨누지 않았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생명이라니. 탈레반이 외국인을 생명이라 불렀습니까? 그 한국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흥건했죠. 그러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그가 말했습니다. 권순영이라고요. 저도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왔다고 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카불 전체가 혼란인데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권순영은 콩밭을 바라봤어요.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밭이 수확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확기라니. 지금 전쟁터인데 수확기를 말합니까? 그때 탈레반 병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콩 한 줌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콩이 우리 사람들을 살렸다고요. 이 사람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탈레반이 콩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지키고 있었죠. 총이 아니라 씨앗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권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배고픔이 끝나야 전쟁도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총과 폭발과 죽음을 봤죠.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총보다 강한 무언가를 본 겁니다. 콩이었습니다. 씨앗이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탈레반이 머리를 숙인 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쟁의 본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권순영 박사의 프로젝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죠. 제가 본 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그 콩밭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농업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확률은 30% 이하였죠.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마약 재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땅은 메말랐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20년 넘게 봤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곳에선 희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권순영 박사가 개발한 콩 품종은 달랐습니다. 내건성 품종이었죠. 단 30cm 강수량으로도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는 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실현한 종자라니. 데이터를 봐야 했죠. 북부 바르주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권 박사가 시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 초록빛이 펼쳐져 있었어요. 콩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낡았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현지 농민들과 함께 땅을 만지고 있었어요. 통역관을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권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씨앗만 주지 않는다고요. 농사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를 봤어요. 대부분 물자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6개월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농민들에게 종자 선별법부터 토양 관리, 관계 기술까지 모든 걸 가르쳤어요. 여성 농업 지도자들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현장엔 30명 넘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몇 달 후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콩이 열렸어요. 한 농부가 콩 꼬투리를 따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웃고 있었어요. 30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수확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콩을 만지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쟁터에서 비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들의 웃음을 들었어요. 그 소리가 폭발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통계보다 강했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밭으로 나왔어요. 콩을 수확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권 박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전쟁이 빼앗은 것을 한국의 씨앗이 되찾고 있다. 이건 단순한 농업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시범 농장의 수확량은 기존 대비 2배였어요.
단백질 공급량이 35% 증가했습니다. 영양실 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숫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너머에 있었어요. 그들은 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총 대신요. 그날의 초록색은 제 군 경력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무기로 평화를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씨앗으로 평화를 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통계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2022년 초 아프가니스탄 농업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모델을 공식 채택한다고 발표했죠. 회의실에서 농업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표준화하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서방 기관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탈레반이 태도를 바꿨어요. 북부 지역 탈레반 간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콩밭이 있는 마을은 분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죠. 마을 보호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콩밭은 우리의 미래다. 총을 든 무장 세력이 농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 마을 입구에 탈레반 병사들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총이 아니라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농사를 배우고 있다고요. 전쟁이 끝나면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이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총 대신 삽을 든 탈레반. 20년 동안 제가 본 전쟁의 모든 논리가 흔들렸어요. 이들은 씨앗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 34개 주로 퍼졌어요. 북부에서 시작된 콩밭이 중부와 남부까지 번졌습니다. 농업부는 연간 생산량 30만 톤을 목표로 설정했죠. 불가능해 보이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데이터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불의 한 시장에 갔을 때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콩포대에 K-소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산 콩이라는 브랜드였죠. 현지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콩은 품질이 좋아서 비싸도 팔린다고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콩 재배 농가의 소득이 40% 증가했어요. 마약 재배를 하던 농부들이 콩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작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청년들이 농업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두려웠어요. 미국이 20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군대를 보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씨앗 하나로 이 땅을 바꾸고 있었어요. 제가 헌신했던 20년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권순영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밭에 있었어요. 새로운 구역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미국도 유엔도 실패한 일을 어떻게 해냈냐고 물었습니다. 권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사람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믿었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술과 무기로 세상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았죠. 도와줄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나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옳았다고요. 한국의 모델은 전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반란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엔 인간이 있었습니다. 존중과 신뢰가 있었죠. 그들은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밭을 말할 뿐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냉소에서 경애로 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미국 국제개발처, 유럽연합, 모든 주요 기관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수십억 달러가 사라졌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제네바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고문으로 참석했죠. 안건은 아프가니스탄 신규 프로젝트 검토였습니다. 한국 NGO의 콩 재배 프로젝트가 상정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한 유럽 대표가 말했죠. 또 콩으로 기아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며 발언했어요. 이건 선이지만 통계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험이라고 했죠. 아프가니스탄의 농업 환경을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는 보류로 결론났어요. 지원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권순영 박사팀은 국제 지원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민간 후원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어차피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현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북부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콩이 외래 작물이며 신이 주신 땅을 변질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재배를 거부했죠. 종교적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생각했어요. 외부 프로젝트는 항상 이런 벽에 부딪힙니다. 권 박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담에 직접 참석했어요. 현지 언어로 된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콩을 손으로 쪼개 보여줬죠. 이 콩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위한 씨앗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란의 구절을 인용하며 농업의 신성함을 말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경청하고 있었죠. 현지인들의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심이 들면 언제든 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한 이슬람 지도자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밭을 직접 방문했어요. 콩을 만져보고 농민들과 대화했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허락을 내렸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내부였어요. 일부 농업부 관리들이 한국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외국 단체가 농업 시장을 독점할지 모른다는 우려였습니다. 사실은 이권 다툼이었어요. 2019년 여름 사태가 터졌습니다. 바르주의 한 농장이 무단 점거됐어요. 현지 관리가 허가 문제를 제기하며 농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재배가 3개월간 중단됐죠. 농민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 박사팀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실패하는구나 싶었죠.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이 문제였어요.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벽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권 박사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콩 종자의 유전 정보, 재배 기술, 수익 분배 시스템, 모든 데이터를 아프간 정부에 넘겼습니다. 특허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죠.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독점할 의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이 기술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재배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정부, 농민, 한국팀이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개방이었습니다.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벽에 문을 만들고 있었죠. 농장 점거 사태는 한 달 만에 해결됐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직접 나섰어요. 그들이 지방의회에 청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말했죠. 관리는 물러났습니다. 농장이 다시 열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공식 사과했어요. 그리고 한국 모델을 국가 프로젝트로 승격시켰습니다. 예산을 배정했죠. 권 박사를 공식 자문으로 임명했습니다. 2020년 초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콩이 시장을 살렸다는 제목이었어요. 카불 일간지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탈레반 지역까지 기사가 퍼졌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콩밭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34개 주 중 28개 주로 확산됐죠. 참여 농가가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8년에 제가 쓴 글이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험. 그 문장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총도 돈도 권력도 아닌 투명함이 현지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았어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신뢰를 기술보다 앞에 뒀죠. 나는 처음으로 한국식 신뢰라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술과 예산으로 세상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바르주의 한 마을을 다시 찾았어요. 1년 만이었죠. 그런데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콩밭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농민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샤피아였습니다. 그녀는 권 박사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현지 농업 지도자였죠. 이제 마을 전체의 콩 재배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물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냐고요? 샤피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르친 건 농사가 아니라 책임이었다고요. 씨앗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우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멈췄어요. 아프간 여성이 한국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섞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엔 20명이 넘는 여성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샤피아에게 배우고 있었죠. 그녀들은 콩 재배뿐 아니라 장부 관리, 시장 판매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이들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권 박사팀은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카불과 바르주에 콩 교육센터를 설립했어요. 정식 건물이었습니다. 교실과 실습 농장이 갖춰져 있었죠.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농민, 청년,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어요. 2018년 기준 약 2,000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그중 40%가 콩 재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 팀에 의존하지 않았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교육이 자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콩이 학교가 되고 학교가 마을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카메라로 담았어요. 보고서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죠.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고요. 더 놀라운 변화는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콩가루와 두유가 현지 식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아프간 음식엔 콩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빵과 쌀이었죠.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한국 팀은 조리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콩가루로 만든 빵, 콩죽, 콩수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했어요. 여성들이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죠. 학교 급식에 콩죽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콩죽이었죠. 한 아이가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현지 NGO가 영양실 조율을 조사했습니다. 2017년 35%였던 수치가 2019년 18%로 떨어졌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한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의 체중이 늘었고 면역력이 강해졌죠. 병원 방문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간다는 통계보다 아이들의 웃음이 더 정확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교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2년 전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죠. 2020년 말 유엔 식량 농업기구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NGO 프로젝트를 재평가하라는 지시였어요. 미국 국제개발처도 공동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토팀에 배정됐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비판하던 모델을 이제는 평가해야 했어요. 2018년에 실패할 거라 단언했던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권순영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불의 교육센터에서였죠. 그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책상이 아닌 밭에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냐고요? 권 박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키운 시간이라고 했죠. 빠른 성과를 내려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부가 아니라 외교관이라고요. 권 박사가 웃었습니다. 농업은 생명과의 외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생명과의 외교. 이건 제가 들은 가장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권력과 씌웠어요. 하지만 이들은 생명을 키웠습니다. 그게 차이였죠. 2019년 봄이었습니다. 하늘이 말랐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뭄이 왔습니다.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땅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를 보며 걱정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5월 북부 지역 콩밭을 방문했습니다. 황토빛 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건조했습니다. 일부 콩 줄기가 말라 있었죠. 농민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년간 쌓아온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생산량이 30% 감소했습니다. 수확기가 왔지만 콩 꼬투리가 작았어요. 알이 차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격도 문제였죠. 공급이 줄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비싼 콩을 사지 않았어요.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밀 재배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콩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술보다 시장이 무서웠어요. 자연재해 앞에선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권순영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긴급 협력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적응형 농업 시스템이었죠. 첫 번째는 내건성 품종 강화였습니다. 기존 콩보다 20% 더 적은 물로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했어요. 한국에서 긴급 공수했습니다. 시험 재배를 시작했죠. 두 번째는 관계 시스템 개선이었습니다. 점적 관계 방식을 도입했어요. 물을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증발을 최소화했죠. 한정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우기에 내린 빗물을 저장했습니다. 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권 박사는 지도를 펼쳐놓고 관계망을 그렸습니다. 마을 전체의 물 흐름을 설계했어요. 농민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어디에 저수지를 만들지, 어떻게 물을 나눌지 결정했죠. 그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만들었어요. 그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후를 탓하지 말고 적응하라는 것이었죠. 자연을 바꿀 순 없지만 방법을 바꿀 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품종 콩이 자라고 있었어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잎이 푸르렀습니다. 관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농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K소위 쿠퍼러티브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협동조합이었죠. 20대에서 30대 청년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시장 가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판매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공동 저장소를 만들었죠.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시장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호의 대상이 아니었죠. 경제 주체였습니다. 협동조합은 가격 협상력을 가졌습니다. 대량으로 판매하니 유통업자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았죠. 청년들이 직접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간판을 걸었어요. K소이 쿠퍼러티브라고요. 2020년 가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산량이 회복됐어요. 전년 대비 110%였습니다. 가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자연을 이겼죠. 시장도 안정화됐습니다. 가격이 정상화됐어요. 저는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구호가 아니라 경제라고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From aid to trade. 원조에서 거래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심었어요. 한국의 농업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진짜 평화는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총이 멈춘 자리에서 콩이 자랐어요. 생명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배고픈 사람을 줄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2021년 10월 로마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연례 포럼이 열렸죠. 주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 모델이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한국 NGO 프로젝트가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요청이 왔죠. 그런데 발표자는 권순영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본부가 저를 지명했어요. 이든 블랙웰. 제가 증언자로 선택된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 모델을 비판했었죠. 실패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들의 성공을 증명해야 했어요. 무대에 서기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만석이었어요. 각국 농업부 장관, 유엔 고위 관계자, 국제 NGO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제가 틀렸음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시작 당시 참여 농가 200가구, 2021년 현재 5,400가구, 생산량은 연간 12만 톤으로 증가했죠. 34개 주 중 31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영양실 조율은 35%에서 15%로 감소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요. 도움을 받던 이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농업 지도자 250명이 배출됐죠. 청년 협동조합이 23개 결성됐습니다. 자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어요. 화면에 샤피아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콩밭에서 웃고 있는 그녀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여성이 증명입니다. 한국은 씨앗만 준 게 아닙니다. 존엄을 돌려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대표가 물었어요. 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산되고 있다고요. 스리랑카에서 동일 모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됐죠. 1헥타르당 콩 수확량이 2배 증가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 지역에서도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정부가 공식 채택했습니다. 인도 라자스탄 주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건조 지역 농업 모델로 검토 중이었죠. 한국형 자립 농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각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권순영 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여전히 카불에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않느냐고요. 권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뿌리는 옮길 수 있지만 신념은 옮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화면 속 권 박사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어요. 배경으론 콩밭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죠. 사무실이 아니라 밭에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여 개국 언론이 몰렸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모델의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바꾼 게 아닙니다. 희망을 데이터화한 나라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소셜미디어로 퍼졌습니다. 24시간 만에 전 세계로 번졌어요. 미국 농업저널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형 농업 모델, 새로운 구호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알자지라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국제농업계의 헤드라인은 한국이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국은 작았죠. 하지만 영향력은 대륙만 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비판하던 모델이 교과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죠. 그들은 농업을 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재정의했어요. 저는 그들의 기술을 보았고 이제 그들의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강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명이었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마 본사로 복귀하라는 제안이었죠. 승진과 함께였습니다. 국제농업개발실장 자리였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20년 경력을 쌓은 조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자리였죠. 하지만 더 이상 사무실에서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보고서는 완벽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었어요. 저는 NEI의 국제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권순영 박사팀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죠.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6월, 저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주의 그 콩밭이었어요. 2년 만에 찾은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콩밭의 흙냄새가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샤피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학 중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콩꼬투리를 따고 있었죠.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샤피아가 제게 콩 한 줌을 건넸어요. 이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씨앗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권 박사가 심었던 콩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 줌의 씨앗이 수천 배로 늘어났습니다. 생명이 증식하고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권순영 박사가 왔어요. 그는 다른 마을 지도를 마치고 온 참이었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땀이 흥건했죠. 우리는 밭 한가운데 흙 위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황토빛 하늘이 콩밭을 물들였습니다. 권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농부네요, 블랙웰 박사.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제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사막의 저녁 햇살 아래서 우리는 그저 콩밭을 바라봤습니다. 2개월 후 NEI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이었죠. 총 수혜자 120만 명.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30개국 이상이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공식 사례로 등재됐습니다. SDG 기아 종식 부문이었죠. 한국의 모델이 인류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120만 리브즈 너리슈트. 120만 명의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았다고요.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카불의 하늘이었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밭에선 초록빛이 자라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20년을 정리하는 문장이었어요. 나는 전쟁을 연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콩밭에서 진짜 평화를 배웠다. 진짜 강한 나라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만드는 나라다. 총보다 강한 건 기술이었고 기술보다 강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권 박사가 준 콩 한 알이 있었어요. 2021년 카불 콩밭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생명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은 세상에 총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희망을 심죠.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굶주림을 멈추려 했어요. 기술의 끝엔 인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굶주림을 멈추는 법은 배웠죠. 한국의 기술은 총보다 조용했지만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콩 한 알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닫았어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